할 일 없는 청춘들의 쓸데없는 지역 걱정 방송, 교육하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선이 끝났습니다. 네, 대선 결과가 다 나왔네요. 원래 우리가 녹음을 월요일 날 하는데 이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좀 늦춰서 지금 방송 녹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번 대선에 대해서 아무튼 오늘 에피소드는 이 특집으로 1시간 이상 녹음을 하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해봐야지. 그나저나 자기 소개나 좀 해. 자기 소개나. 예. 우리도 소개 좀 하고. 저는 광주 바닥의 MC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발입니다. 네, 빼빠입니다. 네, 오늘 제가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는데 제가 오늘 사회를 보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튼 첫 반응은 별로 다들 안 좋고. 아니 임씨가 너무 슬퍼요 지금 목소리가. 지금 내 목소리가 슬프대. 난 모르겠는데. 대선 불복 가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홍준표 지지야 목소리야 지금. 내가? 슬퍼. 예. 아 그런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어떻게 대선 보셨어요, 다들? 다짜고짜. 아니 나는 이렇게 되면 텔레비로 봤어요. 내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거든. 자연스럽게 넘어가줘요, 누가? 다 TV로. 저도 TV로 봤어요, 오랜만에. 대선 결과는 다들 아시죠? 문재인 네. 대통령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이 잘 입에 안 붙죠. 네, 아직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네. 대선, 이런 얘기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우리가 이제 선거 과정을 한 달 정도, 이제 22일이죠. 22일 또 그 전에 이제 촛불 집회 과정도 있고 했는데 선거 과정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기존 선거와 좀 달리 어떤 새로운 그런 모습들, 새로운 가치들 이런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 네, 이번 대선에서 좀 새로웠던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째 우리 맨발 말이 없네. 예. 아침이어가지고 이렇게 목도 잠겨 있고. 대선이 저는 막 새롭다라기보다는 새로운 것이긴 한데 이런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진영 싸움이 격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전통적인 좀 진영이 무너져 갔다. 물론 홍준표 지지가 24%까지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는 35%가 콘크리트 지지율 아니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24% 보고도 굉장히 놀랬어요, 사실은. 24%까지 안 왔을 거라고 생각했고, 마지막 결집 시도해가지고 다 끌어모은 것이 24%였고, 홍준표가 그 사이에 개인기 다 부려서 한 게 24%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니까, 전통적인 진영은 좀 무너졌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 있었던 아주 큰 줄기의 싸움,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하냐, 큰 정부를 지향하냐, 이런 것은 싸움이 안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거죠, 복지. 예. 그 규제를 완화할 거냐, 할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규제를 완화할 거냐, 어떤 복지를 할 거냐, 복지의 방법이 뭐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런 건 것 같아요. 복지하면 안 돼. 이런 주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선거 구도였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영 싸움에서 누군가가 이기지 않고, 어떤 흐름을 타고 넘어와 버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싸움은 잠재되어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큰 정부를 지지하느냐, 작은 정부를 지지하느냐, 그게 굉장히 첨예한 거잖아요. 민영화하냐 안 하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희한하게도 5명 중에 적어도 4명 정도는 그 부분에서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실제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싸움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단지 정책의 순위, 어떤 것을 먼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가지고 좀 싸웠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새로운 국면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거의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그걸 네. 또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후보들마다 입장 차이가 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더 연구를 많이 했냐, 그렇죠. 고민을 깊이 했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거 싸웠던 가지고 거지. 이야기가 예. 됐지. 하면 안 된다 이런 그걸 생각 하면 안 된다라는 거하고는 이제 부딪히지 않았던 거죠. 예. 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보충을 하자면 기존 대선은 일종의 대의의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다란 어떤 그 시대 정신을 이렇게 내세우고 예컨대 뭐 정권 교체, 군정 종식, 경제 발전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담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 복지 담론이 통용되는 방식이 유권자들이 자기가 기반해 있는 삶의 모습에서 삶의 터전에서부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예컨대 뭐 그 유치원과 관련된 그런 논쟁들, 그 다음에 군인에 대한 복지 같은 것들.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았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게 정치를 이야기할 때 빵과 장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빵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유권자들이 이제 빵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장미에 해당하는 것들, 하나의 가치로서, 이런 것들은, 제가 찾아보면은, 사실 군인에 대한 어떤 복지나 이렇게 인권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대우하는 것도 일종의 장미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선의 이슈가 됐다라고 하는 건 역시 우리 사회가 이제 유권자들이 장미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의 대선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듣고 보니까 이제 대선이 진행됐었던 시기에는 이제 TV 토론 보는 재미도 있고 이랬었는데 왜 그걸 볼 때마다 이제 뭐랄까 인스턴트 재미로 끝나고 뭔가 이게 남는 게 없고 약간 공허하고 또 대선이 끝났지만 뭔가 아쉬움이 있는 게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뭔가 구체적이고 어떤 짜잘짜잘한 그런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일종의 어떤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 촛불 정국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재편할 건가, 어떻게 달라진 사회를 구성할 건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대선까지 없었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뭔가 새 정부가 꾸려지긴 했는데 어떤 새 정부인지 약간 비슷한 뭐 느낌의 어떤 연장선에 있는 뭐 참여정부나 민주정부의 그런 연장선에 있는 정부 이상의 어떤 기대를 갖기가 좀 어렵나라는 느낌도 들어서 어떤 이미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예, 있는 그런 있을 느낌이에요. 뿐이죠. 네. 예상을 잘 못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보니까 공약을 지키건 안 지키건 그 공약이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국면을 만들어낸 거는 박근혜 정부의 실책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가 지난번에 집권할 때 경제민주화를 굉장히 세게 꺼냈잖아요. 그거 지킬 거라고 안 봤는데 이제 박근혜조차 그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슬로건의 힘이라고 하는 게 세구나.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지켜도 이제 그거를 정식화하는 과정이 그 슬로건이고 캠페인이고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어떤 정식화 되어버린 국면. 그래서 싸움이 안 일어나고 순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색깔론 등장했는데 그건 북한에 대한 색깔론만 등장했지 더 이상 사회주의자라거나 공산주의자라고 하거나 요것은 프레임으로 가둬가지고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자꾸 좌파 빨갱이라고 한 건 해당이 안 돼요? 거기 그 빨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그거는 중요한 건 말 습관이고 네. 거기 이제 우리는 북한하고 주적이냐 아니냐 요 정도의 색깔로는 먹힐 국면이 있는 건데 너 뭐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 있지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더 이상 금기 사항이 되거나 위험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저 보기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어찌됐든 했잖아요. 그리고 김종인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건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홍준표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홍준표의 공약들은 다 이제 경제민주화에 역행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공개된 토론회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경제민주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지금의 재벌들 상황이. 키워줘야 되고 이런 거 경제민주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그런 것들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명시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반대한다. 복지 자체를 복지 거부하진 자체에, 않는다는 거죠. 복지 자체에 대해서 나는 싸우는 입장이다. 작은 정부를 원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시장에 밝힐 수가 맡겨야 없는 거예요. 된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가 없는 강성 키종노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빨갱이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이제 흐름이 이번 대선에서 이제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럼 2012년 대선 때 어쨌든 큰 화두가 경제 민주화였다고 하면 이번 대선에서 그런 화두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큰 화두는 없었죠. 그런 큰 화두는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이코님이 짜잘짜잘한 이야기들이 이제 주요하게 그거는 이제 우리 뭐였지 빼빠. 빼빠 입에 안 붙네. 빼빠님이 지적했던 거고 그런 건데 그러면 약간 좀 다르게 질문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이긴 건데 그 큰 승리 말고 소소한 승리를 거둔 후보는 누구고 홍준표! 가장 큰 패배를 한 후보는 누군지. 저 후보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 더 좀 짚고 넘어갈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제까지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도생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뭐,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다가 이게 이제 어느 극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이제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고 울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어떤 극으로 치달아서 이제 거기서 터져버리는 그 모습인데, 그 옛날에 마가렛 대처가 신자유주의 영국에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사회는 없습니다. 오직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다르죠. 사회는 없고 엄마나 아빠만 있을 뿐인데, 이게 드디어 이제 사회로부터 우리가 뭔가 요구하기 시작하는 이 첫 시작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이제 좀 그 유권자들 자체가 생각하고 요구하는 방식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런 지평에서 각 후보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저기 하자고 안 했어요? 각 후보도 짚어보지 말고 우리 간단하게. 알았어요. 아니, 어쨌든 내가 사회 보는데 왜 내 마음이야? 아니, 저는 어쨌든 요즘에 우리가. 다 탈권력화되고 있는데 사회자 쬐깐한 권력.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이 다 끝나고 나서 방송을 하니까 이거를 되게 크게 안 짚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 깜깜이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 순위가 뒤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홍준표 뭐 얘기했었는데, 이번 대선의 숨은 승리자는 홍준표다. 이 보이지 않는 기간에 역전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어쨌든 양강구도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귤 까는 방송이나 마지막 방송까지도.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기간에 뭐 홍준표 캠프에 이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막 언론 같은 데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황금 크로스? 골드 크로스를 넘었다. 막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막 실버 크로스를 넘어서서 골드 크로스로 갔다. 이렇게. 그러면 실버 크로스를 하고 있으면서 골드 크로스 했다라고 뻥을 치고 다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미 이제 여론조사 공표되지 않았을 때부터 계속 캠프별로는 어떤 신호를 계속 주면서 본인 후보들의 지지가 올라가고 있고 뭐 순위가 뒤바뀌었고 이런 거 계속 어필했잖아요. 특히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하나는 홍준표 후보 관련되었던 거고, 유승민 후보가 또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 뭐 당원들이 늘고 있다. 동정표 때문에. 네, 이런저런 뭐 유담 씨 관련한 거나 이런 것 때문이었죠. 이런 것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가 하나는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게 결과로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역전극을 이루신 그 부분이 일단 대선에서 조금 저는 흥미로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밌었던 지점이, 불과 지난 대선까지만 하더라도 뭐 흔히 언론들이 쓰기 좋아하는 말들이 무비판적으로 뭐 야권의 분열, 진보의 분열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자유한국당인가에서 우리가 분열해서 망했다. 안철수와 함께 했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도 남았었을 선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본인들끼리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고 이번 선거를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양분해서 생각한다. 이 두 지점에 저는 좀. 근데 저는 이제 분열의 시작도 안 했다고 봐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예, 홍준표가 이 분열을 막아낼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분란을 피하려고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아니, 도망가 아니에요. 한 달이고, 네. 그 시점을 보니까 이 당권 도전? 어딜 도망가요? 얘기를 좀. 미국으로. 외국 갔다 온다고. 네. 그 홍준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랑 관계 속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든크로스가 홍준표 개인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능력이 있는 후보로서 능력이 있는 후보였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민주당에서 띄워진 측면이 있죠 분명히. 그러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쪽에서 뭉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맞아. 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네. 가상의 이제 그 대적을 만들어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막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데 진짜 늑대가 그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예, 늑대가. 그 꼴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홍준표가 올라갔는데 맞아요. 결국에 이제 그 홍준표가 승리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동의하는데 이게 이제 그 지지율이 24%라고 하는 게 참 오묘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당분간 자력갱생할 수 있는 지지율이긴 해요. 하지만 홍준표가 한 30% 정도를 넘었으면은 자유한국당에서 강력한 헤게모니를 쥐고 당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지지율까지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하고 친박 계열의 의원들하고 한판 이제 싸움이 벌어질 거고 중요한 점은 홍준표가 굉장히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싸움을 만들어내고 그 싸움에서 자기의 어떤 그 지분을 계속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스타일적으로 많이 다르잖아요. 홍준표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유승민은 신사적인데 실제 정치 행보로 보면 홍준표는 자기 지지를 지키기 위한 방어전을 했던 사람이고 유승민은 새로운 어떤 보수의 지형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개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놔두고 보면은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능한 수성전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이제 해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를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친박들이 이제 뭐 또 다른 얼굴 마담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과정. 그래서 자유한국당 당분간 내전에 돌입한다. 하지만 홍준표가 쉽게 질 사람은 아니다. 뭐 지금 이런 이제 것까지 그게 생각해봐. 걸려 있는 게 그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들 그 그렇죠. 사람들을 이제 당원으로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지금 쟁점으로 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는 한 달 동안 미국 가불고 지금 요 낙동강 오리얼처럼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탈당한 바른정당 그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아마 이 자유한국당 안에서 갈등의 축이 되지 않을까. 그 의원들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그게 이제 이 지금 문제가. 친박이 여전히 당내에 상당한 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미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죠. 안 받아주고 있다라고. 그리고 하는 것 지금 자체가. 자유한국당 내에는 그 바른정당으로 이제 의원들이 탈당해서 나와갖고 재창당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찍었던 사람들이 절반 정도 있어요. 자유한국당 내부에. 자유한국당 내부에. 이제 그것이 언제든지 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이 불씨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특히 이제 탈당할 수 없었던 비례대표 출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이런 포함해가지고. 분들 남아 있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정동영이 17대 대선에서 지고 나서 당내 헤게모니를 잡을 수 없었잖아요. 그랬죠. 예, 완패를 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홍준표 그때 정동영이 28% 얻었어요. 근데 홍준표가 지금 24% 얻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민주당이 얼마나 헤매는 시간을 갖는지를 본다면 그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24% 홍준표 지지를 얻어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질이 멸렬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른정당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 속에서 지금 버텨냈잖아요. 이러면 이제 추가 위기가 물론 올 수 있어요. 다음 지방선거 같은 경우. 근데 그렇다고 지방선거에 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에서는 크게 위기가 올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홍준표가 24% 얻었던 것은 안철수에게만 안 좋은 효과를 냈고 안철수가 이 일을 못 해버렸어요. 실제로 이제 이 보수 재편의 힘을 잡기에는 24%라고 하는 지지율이 큰 의미를 갖지 않을 거다. 네. 이런 게 이제 솔직한 제 생각이에요. 그때 생각해 보면 27대 자꾸 제가 예를 들면 정동영 지지율이 10% 초반 중반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민주당이 마지막 결집해가지고 28% 간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정동영에 대한 지지가 아니었다라는 거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 내에서도 알고 밖에서도. 그렇죠. 도저히 그 당시에 이명박을 지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긁어모은 표였던 거거든요. 지금 홍준표도 생각해보면 방법을 그렇게 썼잖아요. 근데 자기 매력을 어필했다라기보다는 상대를 찍으면 안 된다라는 안티체제로서 승부한 거잖아요. 그러면 꼭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티체제로 가질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치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문재인이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문재인은 분명히 안티체제의 산물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바 현상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고 안티체제로서 민주당 후보 누군가에게 몰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결합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어쨌든 40%를 넘겼다는 건 그 한계치를 조금 더 상회했다라고 하는 거고 네, 보수 정당에서도 자유한국당에서도 어떤 후보가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안티체제로서 야 그래도 우리 식구잖아. 요것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을 확장력 문제죠. 확장력. 폐의 확장력 문제. 인간에 대한 매력, 인간에 그렇지. 대한 신뢰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많았거든요. 그것이 문재인을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홍준표는 힘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안철수도 이번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어서 그런 힘을 쥐고 있을 수 없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홍준표가 이렇게 2등까지 하게 된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은 실질적으로는 안철수 선본,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의 실패. 선거운동을 거의 제대로 제가 보기엔 못했어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수성전략 계속. 그렇죠. 대세론. 지금 반기문 그 총장이 그 사퇴한 이후로 계속 문재인은 40%, 30%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었지만 계속 안정적으로 그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걸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아예 이 선거를 짜면서 문재인은 지키려고 하고 안철수는 계속 이 하는 쪽쪽 이 똥볼만 차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사이 틈으로 이제 홍준표가 자기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 삐져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은 대단히 충격적인 어떤 결과를 그렇죠. 맞이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제 개표 방송하면은 상황실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흔한 말로 죽상이에요. 진짜 죽상이고. 특히 박지원 네, 그렇더라고요. 뭐 표정 관리 전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표정의 의미가 실패할 걸 알아서 실패한 얼굴인지 실패할 걸 몰랐는데 짓는 표정인지 되게 애매했고 어쨌든 오늘 보니까 오전에 지도부 총사퇴한 것 같아요. 국민의당. 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총사퇴는 예견된 일이야. 예견됐다. 근데 그래도 홍준표한테 뒤집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렇지. 예. 왜냐하면 지금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 차기 대권 후보가 있냐 물망에 없어요. 그리고 영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네. 선거는 나오겠죠. 선거를 안 나오진 아니, 않는데 외부 인물을 영입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그러니까 홍준표 앞날이 험난한데 예. 험난한 이유가 자기를 대적할 수 있는 보수의 또 다른 주자가 있냐 없냐라고 지금은 없지만 예. 친박계의 의원들, 반홍준표의 의원들이 얼마든지 영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니, 사람들이 항상 태권을 해왔기 때문에 홍준표가 롱런하진 않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아니 26년 동안 장인 어르신을 못 오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롱런 할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세요. 그 깜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깜짝으로 제일 잘 만들었던 후보는 이해창이었어요. 이해창이 그 김영삼이 깜짝 놀랄 만한 저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해창을 데리고 와서 2등 했잖아요. 네. 아깝게 졌죠. 그다음에 또 다른 건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것도 깜짝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 다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는 그 전에 이미 워밍업을 좀 해놔야 되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못 나올 거라는 게 아니라 당선 가능권으로 들어오려면 지금 안철수 2번 나왔죠. 물론 제 등록은 안 했지만 그다음에 문재인 2번 나왔죠. 홍준표 지금 처음 나왔어요. 그 전 대선 보면은 박근혜 2번 도전했죠. 그다음 문재인 첫 번째 도전이었죠. 예, 그 전에는 이해창이 두 번째 도전이었고, 그렇죠. 예, 정동영 첫 번째 도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이인재는 꾸준히 도전하고 있었고. 꾸준히 바닥으로 처박히고.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국면들 보면 은근히 4년 안에 만들 수 없다. 저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쯤은 적어도 물망에 있어야 네.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이외에 물망이 없어요. 홍준표가 꾸준히 지금 마라톤 뛰기도 어려울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철수 정당인 국민의당도 보면, 안철수 말고 차기가 있냐.
저는 차기가 없다고. 그죠. 국민의당은 그게 더 심하죠, 사실. 예, 예, 예. 예. 데리고 올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부터 차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다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앞날에 이제 험난하다라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지금 총리로 이낙연을 전남도지사. 네, 예. 전남도지사인데 그분이 사실은 이제 그 정치를 막 화려하게 하거나 그런 분은 아닌데 그렇죠. 쭉 길게 오신 분이에요. 실패 네. 없이 실패 없이 네. 오시고. 진짜 실패 없이 왔어요. 모범생 같은 사람 같은. 예. 근데 이제 그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나봤어요. 아, 뭐야, 이제 와서 갑자기. 예전에- 아, 이런 거 진짜 추잡스럽다. 청와대 예전에- 가십니까? 아니, 아니, 대화를 했어요. 만나봤어요. 만나봤지. 대화를 안 했어. KTX를 표정이 나갔어야 되는데.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아니 말이라도 섞어보고 그런 얘기 해야지. 나도 TV에서 봤어. 우리, 저 조국도 만나봤어요. 대화는 안 해봤고. 예,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저기 이제 이 전남 지역의 지역 정치인으로서 이야기하면은 맹주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낙연 의원이. 그래서 그분을 총리로 썼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국민의당에 대한 어떤 그 민주당의 본격적인 포위 전술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많이 국민의당의 이제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무너지는 안에서 더 와야 되는 것들을 이제 유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정황상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송영길이 어제 이제 안철수한테 정계 은퇴하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비매너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비매너. 네가 가라, 하와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는 한번 국민의당 대우가 현재 이제 패배 이후에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찔러보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이 느꼈어. 돼요. 예, 예. 근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그렇게 송영길이 하는 걸 보면 송영길이 많이 내려놨구나. 저는 이제 그 멘트는 송영길 입장에서는 자기는 차기 대권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그 포지션을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전 좀 들었어요. 만약에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철수한테 송영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하나 혹은 이제 보좌했던 사람이 이렇게 찔러보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차기 대권은 내려놨구나 이런 생각이 좀 역으로 있었어요. 그렇게 느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송영길의 정치 행보로 보면은 그 사람 좀 굳은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때 한미 FTA를 할 때 가장 한미 FTA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TV 토론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무현 정부를 지지했던 그 국회의원 중에 하나가 송영길이거든요. 네. 당내 지분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죠. 없고. 네. 지금도 사실은 이 386이라고 하잖아요. 걔들하고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송영길은. 송영길은 인천 지역에서 노동운동 출신으로 자랐던 사람인데. 국민노래 출신이죠. 학생운동 했던 386 애들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행보도 달라. 그러니까 약간. 운동권 제가- 진영이 다른 거죠. 네. 이렇게 진영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약간 민주당 주류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송영길이가 확실히 본부장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이번에는 만나서 들었어요? 읽었어. 아, 이 기사를 읽었어. 관계자에 따르면 너무 짜잔하다, 진짜. 근데 이번에 확실히 송영길 본부장의 어떤 역할들은 분명히 빛났던 대목이 있었고, 그랬지. 저는 그 SBS 세월호 보도 관련된 대응에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역할이 좀 빛나는 사람 아니었나? 그런 아니, 이게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정치를 독자적으로 하긴 좀 어려울 것 약간 같다.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쟁쟁해요. 사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그렇죠. 가장 좋았던 게, 이 좋은 후보군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 예, 예.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갔다. 이재명도 그렇고, 안희정도 그렇고, 김부겸도 있고, 또 박원순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번에 단상에 올라왔었던 사람들이 거의 영남이잖아요. 그렇죠. 고양시장 빼고 네. 고양시장 빼고 다 영남이었잖아요. 걔는 그러니까- 빼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단상에 올라갔는데 왜 그래? 만나도 못하는 사람이 단상에 올라간 사람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는 걔는 거야. 안 만나죠, 내가. 그러니까 어떤 TV 프로그램에서는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됐고 왜 이 사람들이 배치됐고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민들에게 호감도가 있거나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뒤에 이제 배치됐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당대표하고 차기, 그거였지 않았어요? 아니요, 예를 들면은 뭐 박주민 의원이라거나 아, 사회자. 뭐 기동민이라거나 뭐 이렇게 등등등등 뭔가 민주당의 새로운 분위기와 또 어떤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많이 배치됐다 이런 표현들도 있어서 만약에 그것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것들이었다면 민주당이 그런 거 진짜 잘 했다. 아니, 엄청 고려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번 이제 선거 끝나고 올라온 거긴 하지만, 선거 전에, 예전에 정몽준하고 해가지고 단상에 누가 올라오냐, 네, 누구를 그렇죠. 호명하냐가 엄청 예민했던 거잖아요. 그때. 추미애 추미애도 있습니다. 정동영도 정동영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발언 장난 때문에 했던,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세팅해야 된다라는 건 학습돼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부를 건지 즉흥적으로 그렇죠. 부를 수 없다. 아무나 그냥 올려보낼 수 없다. 이런 건 굉장히 그 이후에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동물들의 세계라고 보면 자기들의 이 사회관계가 정확하게 공식화된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본인들도 자기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낮은데 내가 더 가까이 가야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보여진 부분이. 저는 앞에서 잠깐 말했었는데 이제 재수 얘기 나왔잖아요. 예, 예. 대선 재수.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대선 재수가 약간 유행처럼 번질까봐 이게 약간 걱정되는 게 왜냐면 저는 이번에 이제 선거 과정을 쭉 지나오면서 문재인 후보를 이제 지지해서 투표하진 않았지만 그 캠프가 선거를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는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재밌기도 하고 뭔가 배울 만한 점도 있었고 와 이런 것까지도 고려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대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현장 유세였어요. 현장 유세에서 문재인 후보가 선택하는 무대 세팅의 형식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영화제 같은데 시상식 할 때 이렇게 길게 무대 빨간색 내는 거 있죠.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후보들별로 사진 패션쇼에서 쓰는 것처럼. 그런 거 그런 단상을 사용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사진이 찍히는 모습까지도 고려해서 그 후보가 어떻게 군중들 속에서 배치되게 할 건지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방금 말했던 무대에서 누구를 올릴 건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획되고 고민되고 연출됐던 흔적들이 역력했고 저는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고 민주당이 제대로 대선을 위한 재수를 치르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요. 이게 소총 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네.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굉장히 예, 규모가 다르죠. 예, 규모가 규모가 다르죠.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뛰어난 람보가 와가지고 다다다다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판은 그런 것이 또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게 증명된. 그리고 왜냐하면 일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쉽게 등장할 수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일이- 내가 푸시업하고 운동해가지고 막 그렇게 맞아요.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1위 후보가 누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이 혜택들이 굉장히 많죠. 대선 기간에 1등을 하고 있는 대선 후보 진영에서 뭐 장소를 섭외한달지 아니면 뭘 지원을 한달지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돼. 근데 혜택도 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따라붙는 미디어의 숫자를 고려하면 그렇죠. 굉장히 사소한 실수들도 다 문제가 될 수 보이는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전에 지금 미디어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다채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이 잡혀가지고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떤 유세 한 번 망해도 암시랑 안 해요. 유세에서 이렇게 실수 나와도 그 유세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을 하고 일부 기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개별적으로 어디서 유세를 하든 그 연출력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런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뉴스를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의 한강 100만 연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으로만 봤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장면은 한 명의 엄청난 지도자가 전체 군중을 대상으로 하는 어마어마한 연설 같은 거였는데 그렇죠. 장면이 완전 바뀌었는데 바뀌었죠. 저는 그 연설의 정치라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그때 수준까지의 어떤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정치인의 대선 후보의 연설을 듣고 제가 보니까 평균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을 넘어요. 후보당 연설 시간이. 그리고 앞뒤로 유세 시간이랑 지지 유세까지 포함하니까 보통 주요 정당 후보들이 2시간 정도를 하거든요. 그 거리에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환경, 뭐 분위기, 시민들이 정치를 소비하는 방식 이게 이제 주로 팟캐스트나 이런 달라졌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광장으로 나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굉장히 상호적으로 잘 이렇게
호환된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연예인으로 치면 거대 기획사에 맞아요. 아주 면밀한 네. 그 네, 기획을 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사실은 이제 지난 대선 때 박근혜가 된 것도 사실은 그 연예 기획사가 이제 아이돌을 키워가지고 이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군소정당 후보들은 이제 뭐 홍대 밴드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은. 인디밴드 지금 무시하는 발언이십니다. 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거 아니지? 팔리는 걸로 보면 뭐 네. 시장 차이가 너무 커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운동을 하는 방식, 자기를 알리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여기는 철저한 기획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돈을 사용한 규모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10분의 문재인 1이고. 그쪽 네. 더불어민주당 그쪽은 500억 법정 그 한도에 거의 다 썼고 심상정이나 유승민 같은 경우는 이게 유승민은 좀 더 썼지만 심상정이 최하로 쓴 것 같은데 한 50억? 40억 그 정도 썼죠. 그 정도 이렇게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달라버리지. 이제 시스템이 약한 부분을 후보의 개인기로 많이 커버를 하는 측면이 있죠. 소수 정당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근데 이제 확실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업그레이드는 확실히 됐어요. 제가 느껴지기에 이 다양한 후보군들도 많이 발생했고 또 이 10년 동안 핍박을 받았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근데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획득하는 것 같고 또 당내 이 결집도도 좀 높아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그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이나 대중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그리고 대중을 어떻게 즐겁게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민하는 예, 지점들이 그런 것 많이 생긴 것 같다는 같은데. 생각이 든 게, 돈 문제만 아닌 게, 홍준표도 500억 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500억을 일관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준비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재수가 아니면 어렵다라는 게 그런 판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사소한 부분들을 전부 세팅을 해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노래 연습 해가지고 노래 잘하면 KBS 의상실에서 옷 갈아입고 노래 부르면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의상팀부터 다 꾸려놓고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도입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한편으로 제가 서글프다는 거고 그 부분을 문재인이 어쨌든 해냈다. 문재인 개인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세팅을 해냈다. 그러니까 세팅된 순간에 싸움이 많이 기울어져 있었던 거죠. 저는 주목하는 두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사후적인 평가이기도 하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거지만 2012년도에 대선을 치른 직후에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선거 직전 직후를 통틀어서 민주당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를 들면 민주당의 지지를 하고 싶은 당 외 인사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당이 안 움직이고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여요. 전혀 안 움직였고 도대체 선거를 하자는 건지 말가는 걸 몰랐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반성과 그렇죠. 이번에는 진짜 확실히 우리가 당이 움직이는 선거를 치러내야 된다라고 열심히 하는 안 할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번에 당적으로서 이 정당적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합의와 교훈이 명확히 있었던 지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정부 구성을 하잖아요. 이 구성을 할 때 인사 배치의 원칙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코멘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밑줄 긋고 별 붙이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던 게 민주당 정부는 정당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대요. 이번 정부 구성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유명하고 안정적인 사람들 어디 데려다가 박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교수 출신은 조국밖에 안 왔던 거죠. 네, 그냥 외부 사람들 하는 게 아니라 당이 지금 몇 명 더 있어요. 네, 당이 이 정부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원칙과 인재풀을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말과 이제 행동의 싱크로율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제 제1야당이라고 하는 큰 정당 민주당에게 부족함을 느꼈던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당 정치를 강화하거나 어떤 정당 스스로가 이제 인물이랑 동떨어진 어떤 다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어떤 류의 정치 행태가 좀 정치인들의 문제다. 조합 같은 모습이 좀 자영업자 있었는데, 연합처럼 보이게 하는 게 있었는데 정당 정치의 어떤 성격과 역할을 인지하면서 실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라면 정말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굴고 좀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칭찬을 너무 많이 했어.
칭찬한 겁니까? 네. 대변인 내정 됐네요. 김우겸 기자, 한겨레신문. 네. 예. 대박. 김무겸 기자가요. 예. 대변인으로. 예. 아나운서 출신이 할 거라는 예상들이 좀 있었는데. 원래는 유정아 씨랑 이제 고민정 아나운서가 하마평에 올랐었던 것 같은데. 우리 조국 이야기하죠, 조국. 이거는 얼굴 패권 정보 아닙니까? 그런 말 많이 세상 이후 가장 잘생긴 정부를 보고 참여정부와 근데 엊그저께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얼굴 복지다. 얼굴 적폐 아니야? 얼굴 복지다. 그래서 나는 이런 선별적 복지에 반대한다. 나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다. 보편적 복지해야 된다. 이거는 오히려 이 사회의 얼굴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방식이다. 잘못됐다. 근데 되게 파격적인 그거 아니에요?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를 앉힌다는 발상을 한 게.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거하고, 근데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인사를 봐야 이거는 한 세트잖아요. 근데 요 세트를 보기 전에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제 기억에 충격적이었던 인사는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네, 그랬죠. 근데 그 정도의 충격이었죠. 임팩트를 지금 아직 받은 인사는 아직 없고. 네. 나는 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이 돼야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인사를 봐야 이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정말 일을 잘하면 권력이 적어져요. 민정수석을 나쁘게 그렇죠. 쓰면 권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국을 데려온 것은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줄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검찰을 두면 그걸 강화해가지고 이 그립감을 잡는데 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립을 안 잡겠다라는 사인 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립을 안 잡은 조국은 그 안에서 역할로 보면, 이렇게 전체 사회적인 역할 말고 그 안에서 역할로 보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보통 의미에서의 민정수석이 어떤 조폭, 뭔가 장악하는 사람들을 배치했었더라면, 지금 조국에게 부여된 역할은 청소부다. 아니, 그러니까 청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뭔 청소를?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아니, 이게 제가 얘기 더 드리고 조국이 싶은 건- 청소하면 진짜 멋있는 그 청소가 아니. 아니야. 조국이 청소를 하게 되면 민정수석으로서 여전히 강한 그립을 쥐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조국이 그렇죠. 네, 그런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미지 때문에 조국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다른 아니. 분들은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말해봐요. 아니 말해봐요! 그러니까 조국이 검찰 내부 인사 중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부역했던 애들 다 이렇게 하고 속아낸다고? 속아내고 그 청소 말하는 이런 거예요? 청소를 하게 되면 개혁을 조국은 개혁을 안 하는 거고. 검찰 개혁을 한다고? 당연히 이게 검찰 개혁을 할 거라는 그 시선에 대해서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걸 검찰 개혁의 카드로 조국을 임명했다라고 보기에는 그게 적절했는지 아직 안 했는지 애매하다. 애매하다는 거예요. 아직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 법무부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그게 한 세트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물론 거기까지 보고 이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조국 교수가 그 민주당 혁신안 만들었을 때 원래 이제 들어갔던 인사잖아요. 근데 위원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김상곤 교육감이 위원장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실제 강한 드라이브나 대외전을 펼쳤었던 사람은 조국 교수거든요. 민주당 혁신안 만들 때 기억하시죠? 네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조국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거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다들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 교수. 그래서 사실 파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이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를 항상 갖고 있었던 분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검찰에 의해서 죽은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슬픈 이야기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 보관이 있겠죠. 보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인사 검찰총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까지 봐야지 우리가 조금 더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저는 이 카드 한 장만 가지고는 보기에는 좀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충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좀 그려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장 임명도 굉장히 빠르겠죠. 예. 안정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3차관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법무부 장관 강금실 얘기 나와서 이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싶었으면 조국 같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을 앉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이 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개혁을 해가는데 여전히 눈치를 많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다. 조국 법무장관 안 치면은 검찰 출신들이 굉장히 반발 심할 거예요. 근데 민정수석 정도는 역할을 줄어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 들어가면 그립을 못 잡거든요. 안 잡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 그러면 검사들이 반발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검찰을 검찰대로 냅둔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입김을 강하게 작용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검찰 출신이 여전히 들어오게 된다면 요거를 거의 손 안 대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사인 같은 걸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있고. 내가 보기엔 검찰 출신이냐 아니냐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에 속하는 사람이냐라고 그럴 지금 수도 그걸 있죠.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까 저기 맨발님 이야기를 조금 받아서 하면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이 갖고 있는 스타일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예. 정치하는 방식. 그러니까 노무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동전에 능한 이런 사람이라면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병대 데리고 다니면서 진지를 따박따박 싸면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그런 그렇죠.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맞아요. 더 봐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 발표된 인선안에 대해서는 다들 어떠세요? 아니 근데 이제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제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논란이 좀 됐잖아요. 주사파라고. 근데 반대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그런 종류의 비난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산호맹. 원래 산호맹 출신인데 그 산호맹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과격한 이 운동권 출신이라고. 사회주의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산호맹이 사회주의 네, 노동자의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급진적인 80년대에도 그렇죠. 가장 급진적인 분파였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더 급진적인 세력이었냐라고 보면 임종석하고 조국하고 둘 중에 임종석이 상징적으로 전대협 의장을 했지만 더 급진적인 세력 중에 하나는 조국이었다고 봐야죠. 은수미, 조국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산호맹 출신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반발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과 관련해서만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그런 면에서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임종석이나 이런 애들은 운동권 우파들이에요. 우파라기보다는 규모로 보면 하이마트 같은 거지. 엄청 큰 거지. 대형 상권인 거고. 그럼 조국은 나들 가게. 온라인 홈쇼핑인가요? 하이마트 아니고 나들가게 같은데. 걔는 작지 골목 상권이지 거기는.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뭐 총선 때 즈음이었나 뭐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라거나 이 젊은 어떤 미래 지도자들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왜 그런 거 없냐. 우리는 이번 총선 때 70대가 3명이나 등장하는 그런 선거 결과를 맞이했는데 젊은 정치인들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냐. 뭐 이런 약간의 갈증도 있었는데 뭐 그분들을 젊은 정치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저로서는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아니, 이제 비서실장으로 임종석은 굉장히 좀 젊은 그쵸. 그러니까 저에 비해서 이병환 이후 네네네. 동갑이더라고요. 이병환 실장 이후로.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은 주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젊은 사람들과 어떤 개혁 정부를 꾸릴 건지에 대한 약간 그림 같은 게 그려지고 느낌이 오고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근데 저는 여전히 좋아요. 불만인 게 이 차기 젊은 정치인들을 키워낸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내각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좀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저는 비서실은 훨씬 더 이렇게 자기한테 가까웠던 그러니까 인물들이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석이나. 근데 이제 좀 상당히 그 이름값이 큰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으로서 이병환은 그 뒤로 더 유명해진 거지. 원래 기자 출신이고 논설위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도 개인적 인연이 강했던 사람을 이제 민정수석으로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구성 자체가 굉장히 스타급의 정치인들 혹은 스타급의 교수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지자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청와대 안으로 불러들인 특이한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잘못 둔 배치를 다르게 해줬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조국을 키워준다든지 이 임종석을 키워주려고 하면 그 사람들 내각으로 보냈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그러니까 비슷한 급의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자기 정치의 지분을 가져가려면
비서실장을 잘하는 게 어떻게 드러난다고 하고 생각해요? 비서실장께 저는 근데 청와대에서 이게 쭉 간다고 보지 않아도 될 것 그렇지.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선거 때 임종석이 지금 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선거 때 이제 나오는 이제 거죠. 청문회라고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초반에 이제 대단히 진을 빼거든요. 인사 관련된 세팅을 할 그렇죠. 때.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딱 배치하고 이후에 또 충분히 어떻게 이제 활용하거나 이런 거 방식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다들 이번 정부 등장에 대해서 다른 당들은 좀 아무래도 정권 초기니까 하루 됐는데 별다른 이야기는 안 나오죠. 뭐 청문회 준비를 하겠죠, 다들. 청문회 준비 들어갔겠고 지금 어차피 내각으로는 이낙연 지사뿐이 발표가 안 된 거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별로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로 들어간 인사들은 청문회를 안 하잖아요. 네. 그 사람 어때요? 사람들이 유시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던데. 이미 청리해야 국무총리도 된다고 그렇고 이미 장관 또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용 진보 지식인이라고 하는 워딩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는 공직이나 당직을 맡지 않고 나는 평론을 하겠다. 라고 하는 당분간이라고 하는 단서는 달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나는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에서 썸을 타겠다. 그러니까 내 편인 듯, 내 편 아닌, 내 편 같은 문재인. 이런 관계를 나는 유지를 하겠다. 준비했어. 네, 그렇죠. 준비를 했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준비를 하란 말이야. 임시는 하지 말고 준비. 이러한 이제 위치를 자기가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유심히 갖고 있는 어떤 개인사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평론가로서 이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처세의 입장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시민이 정의당 당원이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정의당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어떤 특정한 사안마다 이거를 문재인 정부하고는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가를 가지고 당내 이렇게 갈등이나 토론,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재인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이게 일종의 당 내에서 여러 가지 해석 투쟁을 불러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러올 수가 있고,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아니요, 그만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끝났다. 저도 이번에 진보 진영의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 이렇게. 그 말이 근데 진짜 약간 논란의 지점이 막 있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운 명사도 앞에 어용이 붙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일부러. 근데 논란을 만든 거죠. 만든 거지, 의도적으로. 네. 그런데 저는 그 수사에는 전제가 따라야 된다. 뭐냐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진영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세게 싸운다라고 하면, 붙어줘야죠. 누군가 붙어줘가지고 그 사람을 지지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진영 논리로 보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영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개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싸울 그렇죠. 때는 네. 우리 편으로서 같은 대우에 설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닐 때. 아니 이제 어쨌든 이게 싸움의 선긋기 같은 거잖아요. 유시민은 나는 편 확실히 정해서 싸우겠다. 먼저 이런 정한 얘기 거죠. 먼저 정하고 싸우자. 왜 이렇게 피아를 구분 못하고 사냐. 나는 피아 구분이 먼저다 정치에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랑 싸울 다른 사람들도 피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유시민은 종속 변수고 상수로 있는 변수는 문재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재인이 확실히 피하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와서 한 얘기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 역시 피하 구분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수사고. 수사적 저는 표현 아니에요?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통령은 생각해요. 그럴 수 없는 자리이니까 오히려 그렇지. 본인이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면서 편 가를 때 갈라주고 내 편 필요할 때 확실히 아니, 서포트하겠다 그런 저는 그런 게 뭐라고 해야 될까? 대통령이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 박근혜도 이명박도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바꿨어. 그럼 100%를 위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고 가짜예요.
그건 아무것도 그렇죠.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태클 걸고 넘어질 거라는 거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이를테면 한다면 이런 거죠. 내 지지자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전 대통령도 맞다고 생각해요. 전체 국민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와 어. 아니 그 외에 이렇게 자기만의 정치적인 전략, 이를테면 각 정치 네,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분된다고 생각해요. 각 정치 세력들이 있을 건데 이 세력들 중에 어디는 나랑 같이 하고 아니면 어디는 나하고 선을 긋고 싸워야 될 대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겠지. 그걸 가지고 있을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올바르다고 해석된 그것을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게 모든 국민에게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하면 모든 국민이 찬성하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땅 주인들은 싫어. 그렇지만은 나는 이것이 모든 국민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론조사 해보면 반반 나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해석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 나는 싸움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싸움이고. 이제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아직 어떤 구체적인 사안 가지고 이렇게 전투가 시작되진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맨발님처럼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이제 당연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지만 아직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이른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할 때 자기가 어떤 지향하는 사회가 지향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단 얘기예요. 계속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부가 과연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한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다들 진짜 저 민주당 싫어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난 안 그래. 저는 난 지금- 너무 좋아. 지금 난 문재인 왜 그래? 너무 좋아. 지금 취임식 초기에 하는 대통령의 워딩만으로 그렇지. 그걸 다 판단하기 너무나 어렵고 상급대 대통령 저는- 취임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아니, 거예요. 그 워딩은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그 거예요. 워딩을 그렇게 이제 중요한데 저는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네네 하여튼 뭐 그건 근데 또 우리가 지금 지켜보면 이제 될 일이고 보세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의용 지식인 되겠다라고 하는 말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저는 항상 하는 게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저기 뭐죠? 일리아드 이거 보면 뭐 브라의 여신이 황금사과로 던져가지고 그거 누구한테 이제 주냐 이거 갖고 논쟁 일어나고 결국에 트로이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시민이 지금 이거는 황금사과로 던진 거다. 제가 네. 그 아주 준비 우리부터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코는 정말 상을 줘야 돼.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근데 제가 보기엔 유시민이 던진 말뿐만 아니라 그 작업은 저는 그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해요. 무슨 그렇죠. 말이냐면 그거 있었죠.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진보 진영 사람들이 민주노동당 그때 당시에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해서 노동조합, 민주노총 포함되어 있고 진보 언론 요것들이 다 그때 공격했다. 그런 이야기가 선거 대선 기간 중에 계속 이야기가 새만금 나왔어요. 얘기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밑밥이 깔려져 있어 사실은. 예. 그 과정에서 유시민이 파파이스 나와가지고 그 정치 이야기를 작업한 한 거죠. 거예요. 예. 정확하게 타겟팅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가 보기엔 의도적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김어준도 정봉주도 그렇고 애들이 그런 분위기를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띄워 공식적으로 조기숙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 지식이라고 말하는 애가 이제 앞 전면에 나서서 정치하자죠 그 사람. 야, 아니, 조기숙 교수 관련해서 다음에 한번 이코님이 다뤄주세요.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해야 돼. 오늘 좀 이코- 어려울 것 같고. 이코 우리 오늘 특집할 홍준표 게 많네. 담당하고 조기숙 담당하고 지금 좀 많아. 아무튼 근데 이게 유시민에 대한 유시민이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의당이 이후에 민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이 태도를 취할 것이냐 혹은 매 순간마다 선택을 강요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죠. 네, 그게 이제 분란이 될 거기 것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지켜보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말이 가치 없어. 저쪽은 싸움을 시작했는데. 우린 빨리 판단해야 된다. 아니, 그럼요. 이제 아. 어디가 길목인지, 누구를 배치해서 싸울 것인지, 이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 네. 저쪽에서는 싸움의 판을 깔았어요. 네. 그랬는데, 그래, 어디까지 밀린가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계획 세우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의당 쪽 사람들이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요. 지금 아니, 못 내리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적어도 논쟁을 뜨겁게 시작해야 될 때지, 네. 나중에 상황 더 보고 봅시다. 그거는 이제 저쪽이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렇게 저쪽이라고 얘기하는 거, 유시민의 계획은, 아무튼 초반 지지율 안 빠지게 조용히 갑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조용히 안 가면 내가 칠라요.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요. 어디까지 간가 일단 봐보고 그다음 맞은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아니 어디든 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도 성역 싸움을 시작을 해야 그렇게 되는 그 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는 정의당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대선 토론회 중에 심상정 그 후보가 그 문재인 후보한테 비판했다고 약간 떨어져 나갔잖아요. 질문 한두 개 했거든요. 예, 근데 예. 당이 난리가 났어. 예. 근데 이제 그게 선거 기간 중에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유시민이 던진 이 황금사과, 이 황금사과가 정의당한테는 이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큰 회오리가 돼가지고 작동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지금 드네요. 갈등 없는 정치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문제는 그 갈등의 항복판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매개시키고 극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연결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의당을 비롯해서 그 진보 진영 쪽에 있었던 인사들을 이 정부에 어떻게든 이 같이 일할 수 있게 그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나는 그 사람의 심상정이나 노회찬 같은 정치인들은 노동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으로 해가지고 이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게 맞지 이거는 않냐라는. 이제 좀 날로 말하면 날 것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청 줄게. 정치적 하청 줄게. 좀 조용히 있어. 그 이건데. 카드를 어찌됐든 던질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입장도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은 정의당이. 그러기도 하고 그 사람 개별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아젠다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진영 대 진영이 맞붙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건 가치 지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자가 누구냐를 해석하는 건 이제 또 다른 일인데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난 알맹이가 너무 비었다 이런 생각이.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엔 정의당한테는 굉장히 민감하고 민감하죠. 굉장히 그다음에 중요한 잘못하면은 지점인데. 이제 거대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동시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새로 이렇게 입당하고 새로 주목받았던 지점들, 즉 소수자에 대한 어떤 배려, 의견 이런 것들이 정의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20대 당원들 많이 늘었고 뭐 20대 지지자나 여성 지지자 많이 늘었는데 우리가 기존에 예컨대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조금 왼쪽에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소수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사회가 주목하지 않는 거대한 소수자 연대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지점에 설진지. 오늘 말 너무 지금 쓸쓸하웠는데? 제가 이제 출마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저는 두 지점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바로미터가 유시민이 던진 황금 사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쁜 놈이네, 그놈.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아니 빼바에서 까칠함 빼버리고 나서 거기 위에다 종이 글씨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깜짝이야. 할 수가 없잖아요. 빼바는 문대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빼바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정치할 것인지 아니면 나 여기다가 누가 좋은 붓으로 글씨 써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라고 이건 빼빠를 향한 지금 질문인 것 같은데, 빼빠? 네. 빼바 어쩔 거야. 문대 불어. 네. 존재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하기를 지금 강요받을 시점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왔다. 예. 저는. 예. 빼빠는 지금 이 순간이 왔어. 어떻게 해? 아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뭐 당적으로나 또는 인사들 개별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박영선 의원이 국민들이 추대하는 어떤 그 내각 관련된 추천 인사들이 있다면 심상정 같은 사람들, 심상정 대표 같은 분들 얼마든지 노동부 장관을 모실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이미 그거는 나오고 난 있기 때문에 돌출 발언 같아요. 박영선이 그 호흡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좀 나쁘게 생각을 하면 심상정이 노동부 장관 역할을 잘 못한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 카드를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빼빠 정확하게 빨리 결정하란 말이야. 뭐야? 제가 말을 해야 되나요? 뭐 입장을 제가 뭐 지금 아니, 내각 들어갈 거야? 아니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제안이 왔어. 정의당 본인을 이제 정의당 자체라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거야? 총무비서관 자리 어때? 나도 우리 뭐 하여튼 이건 다음 한 번 더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긴 해야 될 텐데 저는 뭐 기존의 정의당이 이야기해왔었던 여러 가지 맥락이나 질선이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약간 이제 지형이나 역할과 요구가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는데. 아니 근데 기다리겠다는 얘기가 어, 다소곳이 누가 글씨 써줄 때까지. 아니 맨반집의 말은 정말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빨리 정해야 된다. 이미 저쪽에서는 대선 전부터 공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있는 것은 이게 정치 정당으로서의 그건 아니다. 이게 그 말은. 저기로 보면 응수타진 해왔어요. 응수타진 해왔는데 아직 응수타진이 안 왔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렇게 일테면 굉장히 중요한 국면 지점이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면 저는 지금 싸울 준비하러 가야 돼서 좀 바빠가지고. 이제 거의 우리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얼마만큼의 개혁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리고 그 지점에서 정의당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사회의 진보 진영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 네. 원래는 이제 오늘 호남에 대한 이야기에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 그러기에는 갑자기 오늘 시간이 사회 좀- 보신 분이라서 궁금한데 네. 그 임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갈려? 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입장?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열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10년 동안의 이 정말 막장 정권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 해소되지 못했던 것들이 어찌됐든 지금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사실상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 당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열망을 거스를 상황은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국민들의 기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부응해야 되고 저도 사실은 기대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근데 이제 말이 길어지면은 말이 길어지면 이제 어디 한 자리가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오! 아니요. 저 그거는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 뭐야, 있는 척 하다. 만났다고? 대화한 적이 없지. 이 자리가 공익 아닙니까? 예, 그래, 예비군도 끝났어. 대박, 대박. 젊은 사람이 아니야. 자, 아무튼 오늘 이 대선 결과를 두고 한 특집 방송이었어요. 어떻게 네. 보면 1시간 넘게 지금 진행된 방송인데 오늘로써 이제 저희가 이 파일럿 방송은 끝내는 걸로. 그러니까. 예. 그래서 7회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소개했던 대로 지역 현안들과 이슈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방송을 찾아올 예정이에요. 뭐 사람들 예정 맞아요? 여러 가지로 컨셉도 많이 바뀔 수 있을 거고 그럴 건데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이 없어. 꼭 그 팟빵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예. 하트, 하트. 그다음에 네. 우리 저기 처음 후원 받았잖아요. 아, 맞아, 예. 맞아. 우리 후원. 만원 후원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말량 씨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사랑합니다. 다짜고짜 살아, 고백이야.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